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했던 거. 기체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 대표적으로 수소 있었죠, 수소. 수소는 13.6, 3.4, 뭐 1.5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에너지 준위가 저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체에는 특징이 뭐냐면 원자끼리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입자들이 가까이 있는 게 기체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기체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기체잖아. 그래서 기체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도 13.6 여기도 13.6 3.4 3.4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고체는 조금 다르다.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고체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자들끼리 인접해 있다는 거잖아. 맞죠?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화학하신 분은 들어봤을지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원자에서 전자는 그러니까 이 말인데,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같은 양자 상태란 건 똑같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에너지 13.6 갖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13.6이라는 거 이미 자리가 먹힌 거야. 다른 애는 못 가죠. 그러니까 선착수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원리 때문에 똑같은 13.6이라는 숫자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두 개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13.6이라는 범위가 있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학교 딱 가서 첫날 이제 계약해서 학교 갔는데 책상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는데 2명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앉아? 말고 둘 다 꼭 앉아야 돼. 진짜 친해. 근데 또 둘이 한 명이 책상 안 봐. 반씩 앉잖아. 반씩 위에 앉아도 되고 반씩 앉아도 되죠?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요 살짝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 이해돼요? 이렇게 살짝 양보하는 거 서로 살짝 비껴 나가는 겁니다. 그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 3.4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3.4짜리에서도 살짝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겹치는 겁니다. 근데 고체 원자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써? 아니잖아. 수십억 개가 뭉쳐 있는 거잖아. 맞죠? 여기에 계속 차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계속 겹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다 보면 어때요? 점점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고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저렇게 겹치면서 두꺼워지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고체에서는 에너지 D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고체는 뭉쳐있다 보니까 갈라져서 두꺼워지는데 그런 형태를 에너지 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체에는 에너지 D 있어요? 없고요. 고체에서만 에너지 D가 형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기체의 경우는 정확하게 딱 13.2짜리, 13.6짜리 에너지만 딱 가질 수 있잖아. 근데 고체는요, 범위가 생기는 거야. 여기. 그래서 살짝 갈라지다 보니까 약 마이너스 14부터 마이너스 13까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정확한 딱 값이 아니어도 이 범위만 충족을 시키면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게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니? 괜찮죠? 맞아. 참고로, 이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 안에는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에 하나라며. 왜 갑자기 2개야?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뒤에 화학에서는 배우는데, 스핀 양자수라는 게 또 있어요. 전자가 자전을 또 한단 말이야. 그 자전하는 방향에 따라 에너지 값이 살짝 달라. 그래서 도는 방향이 다르면 다른 거야, 여기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일로 도는 거 2개 다르니까 하나에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화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도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 D 쭉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진 친구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맞죠? 첫 번째 띠, 두 번째 띠, 세 번째 띠 쭉쭉쭉 간단 말이야. 그럼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주로 여기서 다루는 친구가 규소예요. 규소. 규소는 혹시 기억하나? 원자가 14번이죠? 전자가 원자 한 개당 전자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4개씩 들어있겠죠? 그치? 근데 그 원자가 수십억 개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여기 전자가 탁 찰 건 말이야. 그치? 근데 전자를 채울 때는 아래쪽부터 채우는 거야. 그래서 밑에부터 쭉쭉쭉 채우면은 여기가 만약에 꽉 찼어? 꽉 찰 수 있겠죠? 꽉 차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 여기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부터 쭉쭉쭉 채우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 채우다가 또 다 채우면 안 채워도 되겠죠, 위에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름이 있는데 전자가 꽉 차 있는 띠 중에 제일 꼭대기층 여기를 원자가띠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 위에 근데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를 여긴 텅 비어있는 띠가 되겠죠? 이거는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원자가띠랑 전도띠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3개. 이거는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해가지고 허용된 띠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게 여기는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전자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 여긴 전자 못 들어가지? 에너지 준위가 아니잖아, 애초에. 맞죠?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띠 틈 또는 띠 간격이라고 불러요. 전자는 어디에만 있을 수 있다? 허용된 띠에만. 근데 이 허용된 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것 중에 맨 위에 거, 그거를 원자가띠. 그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를 전도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우리가 물체를 봐봐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지? 이런 상태의 전자를 속박된 전자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전자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로 보내줘야 돼. 근데 위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에너지를 얼마나 넣어주면 돼? D틈 이상의 에너지 넣어주면 전자가 위로 전이를 한다. 알겠죠? 왜 이상일까? 우리가 기체의 경우는 정확하게 10.2만 딱 넣어줬을 때 올라갈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상이어도 돼요. 왜?
이게 지금 두꺼워지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있잖아. 그치? 그 범위 안에만 맞춰주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기체랑 다른 점은 약간의 에너지 오차를 허용해준다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전자 올렸어.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어때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기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자유전자가 하나도 없으면 전기가 안 흘러요. 지금 봐봐. 이 나무도 물질이니까 당연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얘는 왜 전기가 못 흘러? 자유전자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생명이 그렇게 생겨오는 거예요? 예, 네. 물질마다 이게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전기를 흘려주고 싶으면 띠틈 이상의 에너지 주입해줘서 물질이 전자를 전도띠로 보냈을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전하 나르게라고 불러요. 이 전하 나르게가 존재를 해야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유전자가 이 역할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거든요. 양공이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이 양공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하나 올라가 버리면 여기 구멍 뚫리지 않아? 원자까지 구멍이 하나 나요. 그치? 근데 우리가 전자가 빠져나가면 플러스가 된다고 해?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 전자가 나가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올라가 버리면 동시에 원자까지에는 플러스를 띠는 구멍이 하나 뚫린단 말이야. 이 구멍을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럼 양공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구멍이란 게 직접 움직이는 거 아니고 살짝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게 전자들이에요. 여기 양공이 하나 뚫렸어. 양공이 하나 뚫렸어요. 그럼 전자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움직여봐. 실제로는 전자가 하나씩 넘어간 거잖아. 근데 멀리서 보면은 마치 양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공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양공이 움직이는 것도 전하가 움직이는 거. 그 중에서도 플러스 전하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맞지? 우리가 전하의 흐름이 전류거든요. 이거를 전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쵸? 그럼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둘 중 하나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 맞지?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꾸로 플러스 전하 양공이 움직여도 전류가 흐르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이 두 종류의 전하 나르게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얘네 둘이 어떻게든 움직이기만 하면 그게 물질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전기 전도성이라는 친구를 배울 건데 얘가 뭐냐면 물질이 전기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전기가 잘 흐르니 잘 안 흐르니 가지고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전기 전도성 가지고 물질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절연체는 부도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도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 이런 경우의 물질을 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반대로 매우 안 좋아. 이러면 절연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체보단 안 좋은데 부도체보단 좋아. 그러면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잠깐 중2 내용 살짝 섞어서 오메 법칙 기억하시나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럼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면은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이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은 도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항은 작어. 절연체들은 저항이 크겠죠? 맞지? 반도체들은 저항이 중간 정도 되겠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된 거를 에너지띠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도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야. 마찬가지로 물질이니까 에너지띠가 이렇게 분포해 있었을 거고 밑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지겠죠? 여기 꽉 채우면은 위에 거 채우는 거잖아. 근데 전자의 개수가 애매해가지고 채워지다 말어. 전자가 모자르면 다 못 채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채워지고 만 거야. 이러면 그럼 이제 구조상으로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붙어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전기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띠로 전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도띠에 전자가 생기기에 매우 쉬운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붙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양공이랑.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이 자연스럽게 매우 뛰어나졌다. 물질 중에 이런 구조를 띠면 도체라고 부르기를 한 거야. 이런 예시들. 대부분의 금속류들이 다 도체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금속은 철, 알루미늄, 뭐 구리 등등등 이런 친구도 있지. 이렇게 쓰면 못 알아보지 않겠지? 그 다음에 절연체들. 왜 전기가 잘 안 통했냐?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가 꽉 차 있어요. 원자가띠가 꽉 차 있다. 그럼 이건 전기 흘러 못 흘러? 이 상태면 전기 못 흘러요? 자유전자가 없잖아. 근데 여기 위로 보내면 되겠네 했는데 위로 보내려고 보니까 이 띠 틈이라고 그랬지 아까? 이 띠 틈이 너무 커. 띠 틈이 너무 커서 올라가기 빡센 거야. 그죠? 올라가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절연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류의 친구들은 뭐가 있냐? 뭐 유리, 뭐 고무, 나무 등등등. 이렇게 딱 봐도 전기 못 흐를 것 같을 때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 에너지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마찬가지야. 원자가띠는 꽉 차 있어. 근데 전도띠까지의 거리가 크지 않아요. 띠 틈이 좀 좁아. 그래서 올리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요겁니다. 그죠? 그럼 평상시에는 전기가 안 흐르지만 내가 흐르고자 할 때는 충분히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럼 반도체의 경우는 어때? 얘보다는 당연히 전기 잘 흐르는 거죠? 근데 얘보다는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절반 정도 된다 해서 반도체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예시를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규소고요. 두 번째는 처음 볼 수도 있는데 G2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저마늄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또 게르마늄이라고 읽어도 돼요. 이거는 그 영국식 발음이랑 독일식 발음 차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알겠지? 저마늄 또는 게르마늄 이렇게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저마늄이라고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전기 전도도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이런 기호를 보통 시그마라고 읽어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시그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나? 이거 똑같은 둘 다 시그마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미는 다르지. 이런 기호를 보통 그리스어나 라틴어 이런 거 쓰잖아요. 얘가 대문자고 얘가 소문자입니다. 아, 그게 S일걸요, 아마. S일걸요, 시그마. 로마. 아, 그래요? 어쨌든 저도 어디 짠지는 모르지만 대문자, 소문자라는 건 알아요. 알겠지? 의미는 다르지. 이건 수학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물리에서는 전기 전도도로 사용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읽을 땐 시그마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때 물리량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전기 전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전기 전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전기가 잘 흐르는 거겠죠? 도체의 경우들은 어떻겠어?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들일 거고요. 반대로 저련체들은 전기 전도도가 좀 작겠지.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저항이란 친구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로우라고 읽죠? 로우. 그래서 얘 친구는 뭐냐면 우리 그 중2 시절에 전기 저항 배울 때 이 전기 저항은 전기가 잘 못 흐르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전기 저항을 결정해주는 변수가 3개 있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물질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다. 맞아? 두꺼운 거. 두께. 두 번째는 물질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이 크다. 나머지 하나 혹시 뭔지 아니? 물질 자체.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저항값을 결정해주는 물리량을 비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저항 같은 경우는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 값이. 그래서 물질마다 비저항이 큰 친구들이 있을 거고 비저항이 작은 친구들이 있겠죠. 비저항이 큰 애들은 저항이 큰 거야. 고무 같은 친구들이 있겠죠. 반대로 구리 같은 거는 저항이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비저항을 이용해 전기 저항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물질의 길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괜찮아요? 이게 원래 전기 저항 공식이에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 관계 봐봐.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큰 거잖아. 그럼 저항이 크면 전기는 잘 못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둘은 관계는 뭐냐면 정확하게 역수 관계가 돼요. 전기 전도도랑 비저항은 역수 관계다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는 작고요. 전기 전도도가 크면 비저항이 작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의 특성이 뭐죠?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가지고 물질들을 구별하는 데 쓸 수 있는 걸 물질의 특성이라 그러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물질의 특성이면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얘네들도 안 바뀌어. 알겠지? 그것까지 기억. 물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저항이나 전기 전도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아? 마지막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봐봐. 도체랑, 절연체랑 반도체는 온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주변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겠죠? 그 온도가 높잖아요?
얘네들은 여기 올라가기가 좀 쉬워져. 주변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주변에서 에너지 좀 흡수해가지고 올라가기가 좀 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자가 원래 주변 온도가 더우면 활발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활발하다는 게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아, 알겠지? 흡수해서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활발해지는 거야. 올라가기가 좀 더 용이해진다. 그래서 반도체나 절연체 같은 경우는 비저항이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를 하게 돼요. 맞아. 그럼 그 중에서도 당연히 절연체가 좀 더 저항이 커야겠지. 얘네들은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기 쉬워지니까 저항이 조금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도체는 어떨까요? 도체는 이미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활발해져서 막 팅팅팅 하다가 오히려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오히려 전기 흐르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가 돼. 활발하면 지들끼리 막 부딪히니까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방해가 돼버려. 그래서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비저항이 높아진다. 근데 높아져 봤자 반도체보단 작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럼 전기 전도도는 어떨까요? 전기 전도도는 거꾸로 가면 되겠죠? 절연체,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체는 온도가 높으면 방해받는다 했으니까 살짝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반대가 되니까 그래프를 잘 보셔야겠죠. 만약에 나오면. 여기까지.